예. 오늘 뭐 책을 읽다가 지금 하도 어려워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일단 그림을 보기로 했으니까 그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구의 그 회전,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 또는 뭐 천구상에서의 지구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도상에 반영해 놓은 그림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그걸 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 뱀, 어떤 그림에서는 뱀으로 나오고요. 어떤 그림에서는 용으로 나옵니다. 거의 같지 않겠습니까? 용에 이제 좀 더 상상력을 가미하고, 뱀에다가, 그러면 이제 용이 되는 건데, 뱀에 대한 이미지들은 동서양 보면, 문명이 정착하고 한참 지나서 체계가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뭐, 인간을 타락시키는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요. 뱀이 인간에게 두려운 동물인 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초원지대에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데 씩씩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인간 공격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이미지들이 아마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 뱀이 갖고 있는 위상이, 뱀과 관련된 신들이 뭐 지혜나 뭐 이런 것들,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그 속에 이제 갖고 있는 요소도 있는데, 뭐 이 책에서는 일단 고대 도상들에 나타난 뱀이나 그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구의 그 움직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현상이죠, 그죠? 천문학이라고 하는 별들의 움직임의 관계 속에서 그 지구의 움직임, 그거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용이라고 하는 그 도상들, 고대, 뭐 기원전이겠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용들은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 그 관념들에서 서서히 변화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 이전들의 도상들입니다. 뭐 한 기원전 15세기부터 뭐 우리나라까지 하면 청동시대라고 하면 기원 후 한 3세기 그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 책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그 도상에 나타난 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돌고 있는,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를 상징하는 거다. 어떨 때에는 그게 두 개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쌍용, 용 두 마리, 또 뱀 두 마리로 표현되는데, 그 용 두 마리나 뱀 두 마리는 그 지구의 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이 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가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니까 그 따뜻한 기운을 갖는 그 뱀 한 마리하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추운 시기를 의미하는 뱀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두 마리의 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역사에도 많이 등장하는 사신도 같은 뭐 북현무, 자청룡, 서백호 뭐 이런 그 남주자, 그죠? 이런 그 사신도도 우리한테 발견되는 것도 고구려의 고분벽화 이런 데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고분벽화라고 하는 게 사실 하늘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별로 올라간 상태, 그 세계를 표현해 놓은 그림들이니까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 사신도도 천체의 어떤 움직임들, 별들의 묶음, 방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림들이고, 그 네 개, 그러니까 네 마리,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네 개의 계절, 아까는 그 두 개로 나뉘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뉘었는데, 뭐 우리 위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위도상에서는 사계절이 그래도 비교적 분명하니까 그 사계절을 의미하는 그 별의 방위, 그런 것과 연결해서 뭐 백호, 호랑이가 무슨 뭐 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꼭 뱀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뱀처럼 뭐 이렇게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네 가지
네 가지의 그 청룡백호, 현무, 주작 이런 것들도 용어의 변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 별자리의 모양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왔다는 거. 그런 걸 중심으로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지도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 지금 35도 정도에서, 그죠? 35도에서 45도. 우리나라 위도 걸쳐 있는, 여기.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대부분은 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생겨나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파미르 공원 지역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근처에 그 성경에 나온 창세기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전설이나 뭐 전해온 이야기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지구가 마지막 빙하기를 마치고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 기원전 한 16,000년 정도, 5,000년, 6,000년, 이건 이제 1,000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정도 시기라고 보는데, 그 시기에 이제 홍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굉장한 재앙이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여기 중심으로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때는 이 수렵 채취를 하고 사냥을 하고 그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농경이 시작된 건 한참 뒤니까요, 그죠?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기원전 한 12,000년경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건 굉장히 빠른 거고, 보통은 한 7,000년, 8,000년 정도의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농사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처음부터 대규모로 이렇게 농사가 되는 건 아니었을 거고, 채취를 하다가 어느 지역에 밀 같은 게 자생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채취를 해서 먹고 살다가 사냥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물 같은 게 있으면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농경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정해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쪽 왔다가 저쪽 가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닐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00km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족 단위로 옮겨 다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이 별자리와 관련된 샤먼들이 기본적으로 집단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샤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치의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통치 권위는 일단 지식입니다, 지식.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었고요. 요즘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집단을 또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했을 거니까, 그 샤먼 집단들이 의지했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천문의 지식. 천문이라는 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봄이 언제 올 거냐, 언제 따뜻해질 거냐, 언제 추워질 거냐, 이게 이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장악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천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설명하려면 말로 설명하는 거 또는 글로 설명하는 게, 여기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그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궁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별자리들,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저런 게 서양에서 보통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몇 세기 누가 저거 처음 그렸다, 서양에 누가 처음 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게 뭐 저 흔적들이 아까 말했던 그 위도 대에는 기원전 15세기부터 저 흔적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동물들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잡고 뭐 사냥하고 하던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뭐 사자, 뭐 이런 정갈, 뭐 궁수나 뭐 처녀자리 이런 건, 상둥이 자리 이런 건 조금 이름이 좀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명을 취하게 되면 사자는 굉장히 용맹한 그런 그거니까 그걸 죽인다라고 하는 건 그 혼이, 그 강렬한 혼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어떤 그 별자리에 대한 그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원전 15세기 이후로 군데군데 그림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지금 이런 유의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 파미로 공원에 모여있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단들이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 1000년 단위, 2000년 단위, 우리 지금 인간은 100년 정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극성이라고 생각하는 별자리 있잖아요. 들어오십시오. 다 지켜야 이게 지금 그 별자리를 100년, 200년의 단위로 보면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춘분점은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춘분점이라고 하는 게 이 별들하고 태양 뭐 이것들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요 12개의 영역으로 나눠 놨잖아요. 이게 한 영역에서 한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160년입니다. 그러니까 2160년이 지나면 춘분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원전 4320년, 그러니까 조 정도 기간이었을 때는 춘분점이 황소자리, 우리 계속 황소자리 이야기했잖아요. 청동기 시기, 그러니까 그 기원전 한 3000년경 이 정도의 시기에는 춘분점이죠. 황소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남아있는 도상들이나 이런 거에 황소가 많이 등장하고 금속도 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1년부터 AD 2160년까지는 요 춘분점이 여기서 뜨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지금 거의 요 물고기 자리의 마지막 기점 정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쯤 지나면 이제 춘분점이 이 물병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은 그러니까 짧게 보면 인간은 100년 정도밖에 못 사니까 이 자리에 계속 우리 문명의 그 AD 1년부터 2160년이라고 하는 거, 요 문명, 요 안에서 춘분점이 형성되는 세상을 산 거예요. 저 자리에. 근데 요 기물들 같은 경우에 남겨져 있는 1500년경이라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죠? 기원전 쭉 올라가면 이렇게 변화가, 그러니까 천문이라는 건 긴 세월이 축적이 되면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을 그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별자리 이동에 따라 자기가 사는 지역을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그게 보여지는, 또는 별 중에 태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뜨니까 동쪽으로 이동을 점점 해왔을 거라는 추측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고대사는 묻고 기원전 10,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측을 할 뿐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 시간의 기점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들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사학을 뭐라 해요? 제야 사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신라가 황하 양쯔강 지역에서 있다가 이렇게 옮겨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근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기에 초기에 만들어진 거기에 나타난 별자리 이런 걸 보면 거기에서 봐야만 그 모양이 나오는 것. 그리고 뭐 신라 같은 경우에 금관의 그런 모양새 이런 것들 보면 그건 다 저기 스키타이족 그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스탄 국가들 있는 그 지역이 그걸 입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관에 있는 이렇게 출자 모양이라고 하는 그게 사슴뿔이거든요. 사슴뿔의 그 원형 그 샤먼들이 사슴뿔이라고 술록 뿔을 장식으로 사용했던 지금도 저 툰드라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장식을 이렇게 씁니다. 예, 지금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출발점을 거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학하는 사람들은 툰드라 지역. 그 툰드라 지역이 아주 묘한 지역인데 천문하고 관련시키면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안 담았나? 우리가 지구가 어디 갔어? 아이씨.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살짝. 지금은 23.5도입니다. 적어도 변합니다. 적어도 시간이 1000년, 2000년 되면 요게 바뀝니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은 그 자금곰 자리에 있는 폴라리스입니다. 요 북극성이고 북두칠성이 요렇게 돌잖아요. 이제 요 북극이 지향하는 부분 요걸 해서 자전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가리키는 곳이 저기는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는 밤하늘에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별자들은 하루의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 빙빙 돕니다. 근데 그 북극점도 움직입니다. 그 충분점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그 폴라리스거든요. 자금곰 자리에 있는 여기가 지금의 북극인데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15,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북극으로 삼았던 별이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용자리에 있는 요 별 그게 기우니까 요렇게 보통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팽이 돌리면 똑바로 안 돌고 기울어서 돌잖아요. 축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용자리에 있다가 헤라클레스 자리에 갔다가 직녀성이 또 북극처럼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별이 되는 거죠.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요렇게 요 별이 됐다가 지금 요런 도상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북극으로 삼았던 별은 저 6개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이라고 해서 지금 북극성만이 북극성이 아닙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저 축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태양으로 받는 그 지표면에 내리쬐는 햇볕의 그것도 분포가 달라질 거고요. 기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막이었던 지역이 뭐 적어도 한 5,000년쯤 전에는 밀림이었을 가능성 이런 거는 충분히 그 계산상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근데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북극성은 저 폴라리스입니다. 북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이 다른 축으로 바뀔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2160년. 그 충분점이 바뀌는 것. 그리고 축이 아니라 북극성. 요 북극성이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26,800년 걸립니다. 기간? 예. 조개 한 바퀴 북극성이 다시 그 북극성으로 올라오는데 26,800년이 걸리는데, 동양에 보면 동양에 수리학이 있거든요. 거기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한 세상이 끝나고 한 세상이. 너무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지식들은 대부분 뭐 계산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분점 하나가 이 12개로 나뉘는 그 각도를 움직이는데 2160년 된다 그러면 그죠? 충분점으로 봤을 때 요 북극성 그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는데 26,000 제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갖고 25,800년. 26,000이 아니고. 우리가 동양인들 계산했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인 집단인 거죠. 지금도 우리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뛰어난 애들만 뽑아 그것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보다가 이거 할 만한 애가 있으면 뽑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놀란 뉴스가 하나 있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소가 한 마리에 60억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소가 왜 60억 원 하느냐 하면 암놈인데, 굉장히 유전자가 좋은 거예요. 난자를 채취해서 우수한 소를, 품질이 우수한. 65까지 나가요? 예. 거기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방질이 많은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소가 있고요. 소 중에 필요한 형질을 갖고 있는 소들이 쭉 있어요. 그거마다 다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정제 뽑고, 암소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시수소, 시말 같은 거 있잖아요. 종마. 그 가격이 한 마리에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얘들은 사람들한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샤먼들은 밑에 있는 자기가 이끄는 집단에 대해서 샤먼들의 대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샤먼 시기에는 그때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왕이 있습니다. 힘센 초기에는 재정일치가 되지만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전쟁하고 통치하고 이런 거는 이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재정이 분리가 되는데 일정한 시기까지는 그래도 이 샤먼들이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식인 집단 안에서 그렇게 육성을 하는 거죠. 그 왕들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이 아버지 아들로 안 내려가잖아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을 발탁해서 지금은 앉아있던 왕이 그 밑에 뛰어난 사람을 발탁해서 왕으로 뽑아 올리는 형식으로 역사에는 전해지고 있지만 역사 이전의 그 시기에는 샤먼들이 그 역할을 했다고 여러 도상들에서 이제 그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죠. 거기에도 이제 이 천문학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좀생이별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주의 정령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옮겨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별이 금성이고 그 금성을 신격화해서 여러 여신들, 이슈타르 여신이나 비너스나 이런 형태로 나중에 이름이 지어지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그 역할을 샤먼들이 한 거죠. 별들하고 이데올로기는 그렇게 만들고
저 정수로부터 가져와서 해의 정수, 달의 정수, 뭐 우주의 정수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그 이전에 그 뭐래 넋시루라고 하는 그 전기를 받아 모으는 이런 형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와, 내가 보고 있는 북극이 지금 내한테는 북극이지만 한참 전에는 저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그 기억해 놓으십시오. 지금은 여기 작은 곰자리에 있는 폴라리스가 북극인데 기원전 뭐 15,000년경에는 15,000년경에 어디더라? 여기 제가 그 용자리에 있었답니다. 15,000년 전. 여기 있는, 요게 그 북극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축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이 어디 갔어? 축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긴 시간을. 원형의 이걸 보통 그 세차 운동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그런 운동, 뭐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기준이 한번 바뀔 때 이 세상에 큰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왕조가 바뀐다, 내지는 뭐 대단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죠. 그 일종의 이데올로기잖아요, 그죠? 그 예수 탄생도 저 1세기에 맞춘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툰드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샤먼들이 살았던 북위 66.5도라고 하는 지역. 여기 정북이죠. 여기 이제 지축에 의한 그겁니다. 그죠? 여기서 요렇게 그어버리면, 요 축에서 요렇게 그어버리면, 여기가 북극권입니다. 요렇게 도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요렇게 하면, 요 위도가 66.5도, 뭐, 666 비슷한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666의 근원이 거기입니다. 지금 악마화되어 있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요 지역이 재밌는 게, 요 지역이 하지나 동지 요때가 되면 저기 백야나 뭐 해가 없는 때, 해가 뭐 계속 떠 있는 때, 이런 천체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없어졌다가 다시 요 지역에서 해가 없어졌다가 해가 한 3일 정도 해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그 3일 뒤에 해가 뜨는데 그게 12월 25일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기독교의 산타크로스가 밑에 있는데 무슨 술록이 등장하고, 그죠? 산타크로스는 북극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 원형도 저 툰드라 신화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 3일도 해의 부활. 해가 3일 동안 사라졌다가 새로 뜨잖아요. 그 부활. 그리고 그 해가 뜰 때, 툰드라 신화에 따르면 12월 25일 날 태어나는 인물들 중 샤먼의 대를 잇는 사람들을 선발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아죠. 별의 전기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속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져나가서 정교한 종교가 마련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지역이 샤먼의 역사에서 여기 있다가 어떻게 보면 대홍수라고 하는 인류에 있어서의 대재앙을 견뎌낸 사람들이 물이 점점 빠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살게 됐고요. 저 지역에
틀을 잡았던 사람들이 그 천문 현상과 관련된 아주 강력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쏙쏙 먹혀 들어가는 그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쭉 퍼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걸로 정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췄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증거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북극성 나중에 한번, 요즘 북극성 보려면 어디 가야 되나? 북두칠성 좀 어두운 데 가면 그래도 북두칠성은 보일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북극성이 보이는 위치를 지금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뭐지?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거기서 이거 가져온 건데 그냥 써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캡처를 해놨는데 한참 보다가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 유튜브 채널 중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라는 채널이 있는데 김정민 선생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요 부분이 제가 딱 머릿속에 들어. 요게 지금 태양의 궤도예요. 이 자전축에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고 남해기선, 북해기선 거기에 따라 이렇게 태양의 궤도입니다.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걸 떠올리더라고요. 저 태극 문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티벳에 가도 있고요. 인도는 모르겠습니다. 그쪽도 있고 저쪽 남미에 가도 있고요. 태극 문양이라고 하는 게 천문 현상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동일한 나중에 도상에서 보면 태극 문양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달이고 이게 금성입니다. 금성이 굉장히 달에 접근했을 때, 어떨 때는 계절에 따라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기도 하는데, 요 모양 딱 보면 저 국기들, 그죠? 딱 저 국기들입니다. 초성달과 별이 금성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별이 몇 개 있는 국기도 있고요. 초성달에다가. 저게 다 어떻게 보면 전체, 아까 그 지도 그려놓은 우리하고 위도 비슷한 지역, 그에 걸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금성이라고 하는 신화, 금성, 여기는 금성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성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샤먼들의 그 생각을 이어받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져서 저렇게 고정되는 그런 형태로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죠. 국기를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유가 있어? 그렇겠죠. 밝히지 않나요? 저기에 각 나라들 보면 상징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 우리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게 그죠? 애초에 그게 뭔지는. 이슬람의 상징 아닌가요? 예, 저기 이슬람 지역 이슬람 무장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저거와 비슷한 그 깃발을 씁니다. 그 지역이 이제, 초성달에 의미하는 거는 보통 이제 시작, 생명, 성장,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보면 딱 요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리비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다 방해 같은데 꼭 한 놈만 이렇게 방해 안 하네. 이거 말입니까? 키프로스. 요렇게입니다. 여기 지금 순서대로 튀르키예, 키프로스. 예. 보스니아, 알제리, 예.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리비아, 파키스탄. 문양들입니다. 이건 거의 그대로죠. 요 이미지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같은 그리고 이게 대문구 문화라고 해서
중국의 저기 그 중국 지역인데 어디냐면 동부 이 서해안 쪽 그 곡부 있고 한 거기부터 해서 거기 뭐라 그러더라 산둥성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원전 4400년에서 2600년경에 있었던 문화니까요. 중국 역사로 이렇게 기록된 것하고는 다른 문화입니다. 조문양을 고조선 문화로 보통 우리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잖아. 아까 똑같은 반달에다가 금성. 그죠? 반달에다 금성. 고문양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몽고 국기에 들어가 있는 문양입니다. 요걸 그대로, 그죠? 요거만 밑으로 가 있고, 똑같은 문양이죠. 적어도 어쨌든 그 문화권이 가졌던 금성 이데올로기의 통치, 샤먼의 통치, 그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토기는 전 세계에서 다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뾰족한 토기의 모양을, 밑이 이렇게 뾰족한 토기는 우리 문화의 강력에서만 거의 대부분 그 출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밑이 이렇게 넓적한 이런 토기도 있고 이런데 저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빗살무늬 토기는 옛날에 많이 보셨죠? 네. 그 빗살무늬 토기는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 쪽에도 출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궁금했던 왜 저렇게 놨을까? 어떻게 뭐라고? 요거? 모래 딱 모래 강가에 있으니까. 네, 강가에. 그걸 안 해보셨구나. 불 피워가지고 뭘 안 끓여보셨죠? 이렇게 돌들을 세우고 아궁이처럼 돌들을 세우고 그 밑에 튀기는 거구나. 끓여 먹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지만 강가 모래가 진짜. 그걸 꼽는다고?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 선 사람들 깨워서 물어봐야 돼. 어쨌든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이 문양은 저도 이거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이런 파편들이 있습니다. 독이 파편들인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왕관 같은 건 뭐죠? 이거는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네. 예, 여기서 산으로 내려온. 우리의 건국 신화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산으로 갑니다. 우리 건국 신화에는 산으로 가서 하늘로 갑니다. 산이 하늘로 오르내리락하는 그 일종의 매개 지역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산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불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어떤 그 전설이나 아니면 신화나 이런 데 등장하는 것들은 우리 요즘 죽으면 산에 가잖아요. 산에 묻잖아요. 산에 안 묻나요? 우리 옛날에 무덤 있는 데를 산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논밭에다 묘지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니까 산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산이 갖고 있는 공동물이 다 산에다 있죠. 예? 공동물이 다 산에다. 그리고 선산물. 개구리 왕류처럼 떠들어가면 어떡하나. 전 제주도 갔을 때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그런 겁니다. 밭 가운데 묘지가 많더라고요. 도로가 이게 이렇게 언덕이고 하긴 한데 원래 산이었는 데를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한참을 많이 걸어 다녔는데 제주도에서 밭 군데군데 이렇게 무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게 4.3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문화가 좀 다른가 싶어서 거기는 해양 문화잖아요. 해양 문화도 보니까 하루반 이렇게 그려놓은 그게 태평양 각 연안에 다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고 그 하르방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이 아니잖아요, 얼굴도. 그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파미르에서 내려와서 움직였다고 하고 수메르 지역에서 그 등장하는 이 얼굴 모양 두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서양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당군이 니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기원전 2, 3년 전에, 그 시기에는 지금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아니면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저런 사람의 그 골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 당군이었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시절에 또 너무 사실 수학적으로도 천문학적으로 되게 뛰어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존재들이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꽤 있죠. 네, 되게 갑자기 그 설득력이 이렇게 느껴져서 예전에 막연하니까 외계인 했는데 외계에서 왔다가 신고 하루방처럼 생긴 외계인이 와가지고 저기 있다가 그냥 이제 본 거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가만 남은 거 아닌가요? 수메르 신화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누나키 뭐 이런 거기는 검성 이 검문자들 있잖아요. 그걸 해독하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독을 했는데 착륙 이런 단어들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치 교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 뭐 초고대 문명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문명 리셋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거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요즘 또 한동안 많이 그거 되는 것 중에 우리 뭐 아틀란티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실제로 발굴이 되거든요. 태평양 연안에는 뮤 대륙이라고 해서 일본 남쪽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대륙이 있어. 그것도 발굴이 됩니다. 밑에 내려가면 일종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이스트섬에 있는 석상들, 이게 뮤 대륙의 끝이랍니다. 인도네시아 쪽의 어떤 곳하고 이렇게 굉장히 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네. 고대사는 상상력 반이 넘는 거니까, 그런데 꽂히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게 앞쪽에 나왔던 안압지, 이게 1장 부분에 나온 용 문양입니다. 이렇게 가면 썼던 것 같고요. 안압지에서 출토되는 건데, 이 얼굴이 용 얼굴이라고 합니다. 용 얼굴이라고 하니 요 중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중뿔 때문에 용이라고 하는데, 중뿔은 무속에서의 상징은 저게 우주의 축입니다. 축. 적어도 행성현상, 그러니까 샤머니 썼던 가면이겠죠. 얼굴. 요게, 혹시 지구가 달에서 찍어 놓은 지구의 사진들 많이 보셨죠?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고 하면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지금 오늘 뭡니까? 용이 바로 지구의 궤도다. 그럼 용머리가 지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요 밑에 사자 2마리가 있고요. 이 숫자로 여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점에 주어진 건 요 2마리가 용 또는 뱀입니다. 양손에 뱀을 1마리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검성신이 사계절 시간을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을. 실제로
우리 지구의 사계절의 그 위도에서 사계절이 생성되는 데는 금성의 역할이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금성이 사계절. 그러니까 요 신이 뭐 이 사자 두 마리를 이게 샤먼이면 이 샤먼을 지키는 존재들, 그러니까 뱀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요 그림은 좀 더 분명하죠. 뱀입니다. 뱀 두 마리를 저렇게 들고, 여신이 뱀 두 마리를 들고, 뱀 뭐 먹으려고 들고 있지 않을까? 무슨 상징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뱀을 정복했다, 뭐. 저렇게 항상 두 마리를 들고 있는 그게 많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 도자기 문양입니다. 도자기, 뭐, 이건 그린 겁니다, 그 문양을. 그대로 찍은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모사를 해서 그린 건데, 저 시기의 도자기라는 게 뭐 끓여 먹고 이런 데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사 용기죠. 신전에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그림들에 좀 더 알면 이런 옷 문양이나 이런 거에도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거 일단 뱀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 뱀 들고 있는 게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기원전 한 2000년경의 그건데요. 크레타 섬.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케네 신전, 뭐 크레타 섬,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뭐 이 문명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데, 기원전 2000년 시기에는 저기가 다 샤먼이 지배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렇게 뱀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금성 상징이죠. 그렇죠? 금성은 이렇게, 이전에 저번 시간에도 했듯이 이렇게 저 꼭지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삼각형. 이게 금성의 상징입니다.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침별, 저녁별, 숨어있는 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뭐가요? 삼각형으로 봤을 때. 보통은 배꼽이었습니다. 배꼽. 요렇게 배꼽. 그 조상들 초기에 그 신석기 시대 유적들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여기 앞에 있죠. 요런 데 보면 그 122페이지, 저번 시간에 그거였는데, 이런 그림에서 여성들이 강조되는 게 젖 부분하고 여기, 배꼽. 그 세 개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역삼각형을 이루죠.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리. 이리가 또 동양에서도 이 금성을 호성이라고 합니다. 이리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리 이미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 설명에는 그 이리들이 새벽에 활동을 한답니다. 금성이 보일 때. 그때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먹이 찾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금성을 부르는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름 중에 하나가 호성입니다. 그래서 금성을 호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그런 생각들을 저기서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원전 2000년 그 미케네 신전이 있던 그 지역에서도 샤먼들이 갖고 있던 천문학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천문학적인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신화관 이런 것들이 고위도 지역에서는 거의 공유를 한다. 기원전 한 4천 년, 길게 하면 뭐 만 년 전까지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고요. 그 기간들은 대부분 이 샤먼들은 여성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샤먼으로 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 여성 샤먼을 호위하는 사자들, 그런 사람들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은 아마 남자들이 훨씬 그 당시에도 강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 그 초기에 아테네에서의 올림피아 경기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 용사들의 선발 과정. 왜 샤먼이 여자들? 그거는 조선시대 예. 보면은 부당들이 다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남자 부당도 있었지만 박스, 예. 여자 복장을 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성들이 그러니까 모계 혈통이 중시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 뭐 종식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여성은 노동력 하는 남자보다 좀 못하죠. 사냥해야 되는데 뭐 여자들이 무리로 가서 하면 하겠지만은 사냥하고 뭐 힘든 일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걔들은 계속 바깥으로 나가서 소잡으러 다녀야 되고요. 뭐 먹을 것 챙기러 다녀야 해서 보통 이제 그 초기의 모계사회에서는 여성 한 명의 남편이 한 10명 정도. 그 여성 한 명의 남편이 잘못 태어났다. 그 여성 한 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은 계속 애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돌보는 것도 그 여성일 거고요. 그리고 그걸 부양하는 경제적인 그걸 만드는 건 남자들이죠. 가서 소 잡아가지고 고기도 집에 갖다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10명 필요하죠. 우리 보통 그 여성들의 임신 주기를 그냥 그대로 그걸 한다 그러면 보통 뭐 10에서 20일 정도 낳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어도 10대부터 낳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10대부터 낳았을 거니까 그렇게 놓으면 뭐 2년 주기만 해도 그죠? 피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그 생산하는 아이 수가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 잡아야죠. 소만 잡아요. 아니 황소 잡아야지, 곰 잡아야지, 맘모스 잡아야지. 언제 별 보고 있습니까? 별은 여자들이 봐야지. 협동력이 그 멘탈 꽂았다고. 아니 한 5시간만 소잡으러 뛰어다니면 밤에 자야 됩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안 돼. 진짜 생존력 있다. 그래서 지금 모계사회가 그 이제 농사를 짓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힘센 놈들이 차지하는 거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한번 또 좀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동양으로 넘어와. 요 중국 쪽, 복희라는 인물은 중국에서 신화상의 인물입니다. 우리 앞에 복희 여화상 있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좀 밝지 않으시. 여기 82페이지. 에서 하려고 구입하려거든요. 심리가 예, 그러면 주문 좀. 네네. 아, 지금 주문을 하신다고요? 네. 그거 하고 가자. 그렇게 책이 많이 있어요. 아니 지금 알라딘이 딱 7개. 고민을 내가 내 거도 하나 사줘. 그러면 이렇게 최상은 하나 13,000원짜리. 최상한 되게 웃긴 게 정가가 13,000원인데 올- 최상이 13,000원이에요. 정가랑 똑같이 중고는 얼마? 근데 배송비가 6,000원. 그죠? 적금을 받아야겠다. 그때까지 아니 그럴 수가
전주에서 이게 하려고 예, 중고는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 보내는 거라서. 돈마다 또 2,500원, 2,500원씩 아이고. 15,000원 얼마야? 저는 이거 10,000원이었는데 배송비 3,000원 붙었는데. 그래서 딱 정가대로. 실대로예요. 얘만 19,000원. 이거 13,000원이면 요즘 이런 거 한 3만 원 합니다. 배송비 특혜 3만 원 더 합니다. 아니 중고 가격으로도 있어요. 그럼 10,000원이에요. 태국도 뭐에 7,000원짜리도 있어. 근데 7,000원도 배송료는 2,500원. 여자배도 아, 6. 내가 하는 거였으면 좋겠네. 문화식을 하셔도 되는데. 6개. 근데 수학자들이 참 글을 잘 써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던데. 한문의 어려움. 제가 그 사람도 정말 잘 써요. 그 수학자 쓴데. 네네. 일본. 전 변호사들이 글 잘 쓰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쓴 글들 보니까. 이건 기본인 거야. 요즘은 논리로만은 안 돼. 재밌게 쓰지는 못하는데. 선생님들 맞아요. 그러면 최상은 하지 말고 기본으로 6개 할까요? 네네. 기본도 깨끗하게.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딱 사보면 알라딘 중고는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라딘 중고는 그 책이 이렇게 낙서돼 있고 이런 거 안 팔더라고요. 좋아요. 참 요즘에 이제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이북으로 많이 보니까 책, 그죠? 종이로 되게 보니까. 선생님, 보키 씨가 뭐예요? 시작할까요? 요 82페이지 보시면 복희 여화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복희 씨라는 인물은 뭐 중국에서 신화시대 인물로 등장합니다. 샤먼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이름이 복희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희는 우리 중국의 그 신화시대 인물들은 인류에 공헌한 업적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복희는 이름에 등장하는 그대로라면 소를 순화시킨 인물입니다. 야생의 소를 순치시킨 인물. 그러니까 뭐 농경도 뭐 신농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경우에는 그 농경을 시작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약초 이런 데도 전문가였던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철을 뽑아낸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복희라고 하는 인물인데, 뭐 보면 복희와 여화는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옵니다.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뱀이죠, 뱀. 뱀을 형상하고 있는 그런 인물. 뭐 이런 인물들은 또 죽으면 올라가서 별이 됐을 거니까 이것도 천문현상. 예, 옆에 별자리 있고, 그죠? 여기 그 컴퍼스랑 자를 들고 있죠. 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그거 중에 하나가 혹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의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딱 요 문양입니다. 잠시만요.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 석공들 집단이기 때문에 자랑 어디 갔어? 그렇게 있으시면 주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리 해서 뭐 하는 거 이게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서 저기 안 담아놨나? 잠시만요. 왜 끝 안 담아놨구나.
있어요. 갔는데 5권밖에 주문이 안 됐어요. 한 권은 그 사람한테서 9만 원 이상을 사야지 책을 보내준다는 생각이 이런 조건을 처음 봐요. 나중에 또 기다리는 거 있어. 그거하고 연경을 좀 받네요. 얘가 지금 5권이. 얘가 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문양이 안 나오는데 이런 문양입니다. 오, 컴퍼스는 다네. 예, 이게 프리메이슨, 완전히 컴퍼스. 예, 프리메이슨의 그 문양인데 얘를 처음 출발한 게 석공들이라고 하거든요. 석공 문양은 정하고 망치가 나와야 되는데 요 컴퍼스랑 잡니다. 요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 저게 민트색이야. 이 색깔은 좀 다릅니다. 여러 문양들이 있는데, 뭐, 요런 그러니까, 이 콤파스랑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아몬들이 시간을 관장했다. 시간을, 지배라고 해요. 시간을 아는 거, 시간을 알려주고,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장악하는 게 결국 천문 아닙니까? 천문의 현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저 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지식,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전통이, 이게 뭔지도 요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문양 보통 설명할 때 석공들이니까 석공을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도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컴퍼스 저하고 수학을 생각할 것 같아요. 오,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림.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그림인데도 이렇게 컴퍼스하고 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예. 복희라는 인물은 동양에서는 8괴를 그린 사람으로 나옵니다. 8괴, 우리 주역에 나온 8괴. 주역이라고 하는 게 8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대 시기에 가면 그 괴가 늘어나서 64괴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그 기간 굉장히 오랜 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다시 이제 후기에 첨부가 되면서 주역이라고 하는 큰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시작점은 이 8개의 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8개의 괴를 계절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굉장히 저도 굉장히 독특한 해설인 것 같은데 별자리와 연관시키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뱀 그려놓고 이게 하지입니다. 제일 양의 기운이 강한 기간이 하지, 여기 동지입니다. 쭉 이런 식으로 춘분에서 하지까지 그의 이름입니다. 건태이진 이렇게 4개가 되고요. 그 다음 추분부터 동지까지 손간, 감곤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는 요런 그러니까 뱀 한 마리 자체가 지구가 도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도는 거에 따라서 계절이 이렇게 1년 그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한 궤도라고 생각하면 뱀 한 마리가 필요한 거고요. 분절시켜서 봄부터 여름까지, 그 다음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생산하는 시기, 걷어들여서 그거 하는 시기, 이렇게 나누면 농경과 관련시키면 아니면 또 작물의 성장 이런 것과 연관시키면 2개로 나뉘는 거죠. 인간의 삶은 아마 2개로 나누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채집하고 걷어들이고 보관했다가 그걸로 버티고 하는 그런 형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려시대 때 그건데 용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꽃무늬가 있는 요 동그란 거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을 하고요. 그러니까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죠, 이게.
여기 태극 문양, 여의주가 태극 문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무 있죠? 요거는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우주수. 그 우주수라고 하는 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이미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동경이니까 이게 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지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청동동경 같은 경우는 그게 우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부분을 축소시켜 놓은 거니까 지구,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 그리고 여기가 입이고 여기도 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 따뜻한 기운이 쭉 이렇게 해서 하지에 가면 따뜻한 기운이 제일 그 극성에 이르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음양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양의 기운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음이 생겨나는 그걸 상징한답니다.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요런 모양이라고 하는 게 계절의 변화가 서로를 물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도는 것. 그래서 저 문양도 이 책에서 해석하기로는 저 용도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를 상징하는 그런 천문의 그 부분을 형상화 시켜 놓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어느 정도 예. 그 다음 여기도 이런 뭐 그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은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은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모양이 조금 다른데 뭐 이건 뭐 우리 보통 그 뭐라 그러지 민화라고 하나요? 그 궁중에서 그리는 그림 이런 거 말고 민간에서 되는 그런 건데 여기도 용이 두 마리입니다. 이 색깔은 이게 만약에 계절을 그 지구 그걸 상징을 한다면 이건 여름일 테고 그죠? 이건 이 그림을 다른 데서 또 구하셨나요? 아, 책에서 아니죠? 예, 요 사진을 검색을 해서 찾으니까 저 그림 뜨더라고요. 더 선명하고 예, 조금 예. 그러네. 찍어서 올리는 건 없는 건 찍어 올리는데 네. 저렇게 찾아지는 건 저게 선명해서 저걸 올렸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방향이 이렇게 이것도 저작권 있는 그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니까 뭐 저작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작권 들어오면 그거 나가주시고. 보통 이렇게 책에 있는 거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거도 거의 비슷한 그겁니다. 아까 동경의 그거랑 여기 원 같은 게 있고요. 뭐 여기 색깔들 가지고도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까만색, 뭐 빨간색 이렇게 해서 뭐 안에도 양의 어떤 부분이 있다. 여기는 여름이지만 그 속에도 차가운 뭐 밤에 하진 날도 밤 되면 어떨 때는 춥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음양이라는 게 서로 완전한 양과 완전한 음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그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한쪽이 한쪽을 우리 표현대로는 갉아 먹어 들어간다. 양이 음을 갉아 먹어 들어가고 음이 양을 갉아 들어간다. 그렇게 교차를 하는 그런 어떤 형상들 그걸 보통 이제 태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걸 천문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천문을 옮겨 나왔을 가능성. 그 출발점은 거기인 것 같습니다. 천문에서부터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 시기로 오면 거기에 부여되는 의미들은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고 시기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천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뭐 이전 샤먼 시대만큼 천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뭐 정보의 그 정보가 권력이 되는 측면은 점점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골룡포 같은 거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진 건가요? 이제는 뭐 그 상징적인 그 의미들을 거기
들어가 있는 무늬들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되면 기록에 그 무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설명을 다 해놓긴 해놨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그 시기에 맞게 설명을. 최초로 기록되는 그 시기에 맞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샤먼 시기의 의미와는 좀 달라지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렇게 해왔었고 그게 권위의 상징이었던 건 이어받았는데 그게 왜 권위의 상징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천문하고 관련이 끊어지면서 나름대로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용하면 우리 이미지가 뭡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혹시 뭐 용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권위. 예? 권위? 용 권위, 예, 왕이니까 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상 뭔가 불을 내뿜는 것 같은 예, 화화상 같은 그거는 드래곤인데. 동양의 용은, 그, 불내 뿜는 게 아니죠. 동양의 용, 예. 여주를 물에 예. 물에 떠 있는. 뭐 이렇게, 용이 물에서. 그 회오리 같은 것도 용과 연결시키고요. 동양 언어에서 풍수지리에서는 산도 용입니다. 물도 용이고요. 산? 예, 산줄기. 그 용, 예, 예. 우리 용혈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용혈이라는 게 산이 용이 있기 때문에 용이라고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물도 용이라고 합니다. 꾸불꾸불하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거기에 부가가 되는 거고, 용은 상징적인 동물이니까. 출발은 저기서부터, 천문현상 관측에서부터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글이 아니라 저 시기에는 그림이었던 거죠. 우리 도상에 등장하는. 신전에 와서 절할 때, 뭔가 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성당에 가면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듯이 그 그림으로 그리는 전통이 뭡니까? 초기에 성당이 세워질 때 거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권위가 안 서죠. 그래서 뭐 성모도 그리고 그 성경의 구절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놓죠. 그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어떤 도판들 같은 것들이 신전에 많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천문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안에 들어갈 그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림으로 하면 명확한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해석될 여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은 알을 낳나요? 새끼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상 다른 거는 다뭐 물고기 자리, 사자리 다 실제 우리가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뱀에서부터 왔겠죠. 그러니까 뱀은 용이 어떻게? 그러면 안생설화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 뱀이 알을 낳으니까 용하고 연결해서. 탄생설화는 그것도 탄생설화도 별자리하고 연관시킵니다. 예. 아까 이것도 한번 짚어볼 만한 부분인데 우리가 물고기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자리라고 하는 거는 안 가. 얘가 또 말을 안 듣네요. 물고기 자리의 대칭되는 지점이 처녀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녀 자리에 태어나는 영웅들은 대부분 그 설화가 처녀 잉태입니다. 처녀 잉태. 동정여행. 예, 예수도 그렇고요. 우리 전통 신화에 뭐 주몽 같은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 별자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신을 시키는 주체는 태양이거나 하늘과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자리 시기에 만들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는 많은 것들이 물고기 자리. 물고기 알이라는 거예요? 난생 신화는
전체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랑 그 몽고 요 지역, 요 위쪽 지역 여기만 난생설화가 있습니다. 새알로 보지 않습니까? 세알. 난생에서 벨도 알이죠. 알이라고 하는 게 태양의 이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이. 예. 우리말 알이잖아요. 알. 알이 왜요? 그게 태양하고 연결되어 있는, 비슷하게 생겼 예. 생명력의 근원이니까. 여의주는 그럼 뭐를 여의주는, 예. 있어야 용이 된다는데 여의주에 물고 올라가는, 네. 그거 나중에 이제 그 뱀이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잡으면서 에너지를 모으거나 해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여의주라고 하는 그걸 물어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용은 뭘 상징하는 것 같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거기 지구. 산 물이면 끝이에요? 예? 또 뭐예요? 그 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 흐름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줄기를 갖고 있는 것들은 용으로 상징되지 않을까요? 긴 이런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강이고요, 산이고.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용인데 예. 서양의 용은 불을 내뿜고 예. 동양의 용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차이가 갑자기 오고 번역, 용은 또 귀엽죠. 그러니까, 번역을 드래곤을 용이라고 번역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같은 게 아닌데. 그 애는 날개도 있잖아요. 맞아, 날라다니고. 얘들은 그냥 자체 추진력으로 나르는 애들이고, 걔들은 진짜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용은 다리도 달려. 우리 용이야. 다른 있어요. 아까, 껐다가 다시 켜야겠다. 아닌데, 만져야 되겠네. 다시 되는데. 아까 뭔 이야기를 여기 보십시오. 물고기 자리에 대칭되는, 여기 추분점이잖아요. 여기 추분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추분점이 여기 있을 때는 요거와 연관시켜서 뛰어난 인물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시기, 기원전 1세기에서부터 2160년까지가 물고기 자리의 시대니까, 그 언저리, 기원 전후에 나오는 그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 이런 인물들은 대부분 다 과부 잉태,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잉태, 처녀 잉태, 이런 설화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엄마들은 다 알 텐데.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사람들한테 얘는 특별한 애야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 특별함이라고 하는 게 저걸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죠? 천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운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서양의 드래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기원전 2000년, 기원전 7, 800년 전까지는 용의 이미지를 그쪽 서양 지역 그리스나 요 지중해 지역 그쪽에서도 공유를 했습니다. 같이 아까 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미케네 신이. 요거는 이제 그 사신도의 별자리입니다. 별자리에 그려져 있는 주작, 현무, 청룡, 호랑이, 별자리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그렸을 수도 있고 어디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그 출처를 안 맡겨놔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마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그림들을 보면 그 뱀 비슷한 이게 좀 주작도거든요. 이게 새입니다, 새. 주작은 그 열기를 내뿜는 새입니다. 불사조 비슷한, 불새 비슷한 새고요. 하지를 상징합니다. 여름, 하지. 예. 이렇게 뜨거운 게 예. 그리고 방향도 뭐 남쪽을 상징. 예. 그러니까 뱀의 요소, 용의 요소를 날개가 있고 뭐 새처럼 생겼어도 그 요소를 다 갖고 있어서 저거 전체를 다 용의 그걸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뭐 주작은 이렇고요. 다른 건 더 합니다. 이게 현무입니다. 보통 현무는 거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여기만 거북이지 이건 다 뱀이잖아요. 그죠? 그 현무는 겨울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터움, 뭐 이런 얼음, 뭐 이런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게 그 북쪽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북쪽하고 관련 있고 계절은 겨울과 상관이 있고 여기도 일종 별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구려 고분의 벽화들 그건 천상의 세계를 그려놓은 겁니다. 물론 뭐 춤추는 무녀도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그 세상에 가서 누리는 그걸 그려놓은 거 마찬가지로 천상의 세계입니다. 어쨌든 그 옛날에도 상상화로서 너무 잘. 결국 뭐 이것도 천상의 어떤 그걸 그려놓은 걸 거니까요, 그죠? 그럼 왕이 죽었는데 잘 그려야죠. 왕의 그건데 최소한. 이거 보십시오. 이건 청룡이니까 완전히 용처럼 돼 있고. 멋있다 진짜. 제대로 체험이네. 일종의 그 동물들이 우리 보통 그 판타지의 그거에 등장하는 그림들이죠. 판타지가 아마 이런 데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보면 다 동물들이 그러니까 실제 동물들에게 있는 어떤 요소들을 결합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발 같은 것도 그죠? 뭐 닭의 발을 그려놨다든지 어떤 실제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결합시켜 놓은. 그다음 마지막이 백호도입니다. 이게 뭐 호랑입니까 이게? 코예요 그게. 저것도 일종 용입니다. 용입니다. 용. 진짜 이거는 호랑이 안 보여. 그죠? 얼굴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 동양의 그 사방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관념에 맞추어서 이름을 써놓은, 설마 밑에 뭐 백호도 이렇게 써놨겠어요? 잠깐 그려져 있어. 네 개 이렇게 방향에 맞추어서 그려져 있으니까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북쪽에 현무, 남쪽에는 뭐 아까 주작. 이거 원래 처음 그렸을 때는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5세기잖아요, 그죠? 5세기의 그 그림들인데 이거는 책에 있는 거라서 요게 그 팔괘를 그려놓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복희 팔괘도 뭐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음하고 양 요 두 개 떨어져 있는 요 두 개에서부터 출발해서 4개, 3개 뭐 이렇게 돼서 8개가 만들어집니다. 3이라는 숫자, 요 3개가 겹치는 거는 보통 이게 2개에서 갈라지면 4개로 가야 되잖아요. 보통 생각에는 뚝뚝 자르면 2개를 자르면 4개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3개로 넘어간 것도 좀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래서 보통 이걸 해석할 때 이게 천상의 천지인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점실제도 여기 이제 주역의 여러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을 해놓으면 그거 연결시킬 때 천지인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뭐 의미를 부여한 그런 그거일 것 같고요.
아까 여기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양으로 모였으니까 여기 하지, 여기 뭐 곤이니까 동지. 요쯤 가면 뭐 여기 추분, 춘분 뭐 이렇게 됩니다. 쭉 이렇게 배열을 해놓는. 그 팔궤도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복희 팔궤도가 있고 나중에 이제 문왕이라는 사람이 그 팔궤도를 이렇게 배열을 새로 하거든요. 요게 이제 원래 그 이렇게 쭉 넘어가는 팔궤도 순인데 이거 그 보통 설명할 때 이건 선천팔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후천팔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양적인 사유 속에서는 이건 세상이 열리기 전의 인간의 세상이 되기 이전의 그 질서 체계. 이건 뭐 이 시기와 이 시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복희라는 인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문왕은 한 언제쯤 될까요? 기원전 한 1000년, 1000 몇 년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3, 4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게 그려지는 별자리와 이게 그려지는 별자리가 달라졌다는. 그래서 그 보통 그거에서 동양학 하는 분들 그 기본적인 거 이건 선천팔궤도라고 하고 후천팔궤. 세상이 열리기 전, 인간의 세상이 되기 이전의 그 우주 질서를 배치해 놓은 거고, 이건 인간 세상에서의 우주 질서를 배치해 놓은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긴 좀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 별자리, 그 계절의 순환 별자리 그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질서가 있는 상태, 이거는 카오스의 상태로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양의 배열 자체가 규칙성을 완전히 뭉개져 버린 상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맞다. 이 8궤 8이라는 여기 지금 이 책에서 숫자가 여러 등장합니다. 금성과 관련해서 3이라는 숫자, 그다음 8궤 8, 그러니까 태양의 그 문양 이것도 8개의 문양, 연꽃 그 문양도 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요. 요거는 이건 뭐 선천, 후천 뭐 이렇게 해서 뭐 보통 그 설명하는 그 설명들입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이 자리 잡기 이전의 원리. 우주 만물이 자리 잡는다는 게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이전, 이 정도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거는 특별히 요거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원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굉장히 오래된 그건데 여기에도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사각형은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요게 8개입니다, 또. 그래서 요게 8궤의 그 원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추측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원숭이로 보이는데 개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마리의 개. 모양도 좀, 그래서 여기 밥입니다, 밥. 먹을 뼈다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림 해석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뱀 있죠? 그죠? 이게 지구, 그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계절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 그 금성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밥바락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개라고 해석을 하고, 개밥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것도 금성과 관련된 그림이라고 하는 자신 없습니다. 예. 이런 도상들이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비슷한 도상들이 꽤 있나 봅니다. 우리 용어의 개밥바락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잖아요. 최근에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을지 굉장히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썼을 수가 있죠. 여기 일단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오늘은 용에 관한 그거니까 이렇게 용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뱀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아프리카라고 하는 게 뭐 저 밑에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까 그 위도상 살짝 걸려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죠. 그 문화를 공유하는, 뭐 거기서 조금 더 밑에 뭐 이집트의 그 북쪽은 그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화가 만들어지던 지역도 그 위도 언저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신들이 의외로 고대 이집트 신들은 동양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숫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역할도 그렇고. 꼭 저는 이것도 뭐 그 노세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청동이라는 이야기죠. 동이라는 이야기죠. 동으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야기가 우리 이제 그 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용 이야기하다가 이제 천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말들 이게 뭐 하나는 두낭에 있는 거고 하나는 사마르칸트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스타나 석굴 이렇게 이게 다 천마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새는 인간의 의지를 이쪽으로 올려주는 거고 말은 사람을 태워서 올려주는 그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마 형상들이 각 지역,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뭐 우리 천마총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말 다리 몇 개입니까? 말 다리가 8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려져 있는 도판 자체가 그 북쪽에서 나는 나무입니다. 그 뭐지 그거? 우리 하얀 자작나무. 예. 자작나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자작나무 그 껍질 벗겨갖고 저렇게 못 만듭니다. 북쪽. 아예 북쪽. 툰드라 지역. 거의 가기 전 지역. 툰드라는 뭐 풀밖에 없죠. 그 밑에 침엽수지점. 그지? 그래서 이 신라의 그 시원을 그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금관도 그렇고요. 거기 장식도 그렇고요. 그 나오는 이런 그 유적들의 그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런 그 유적들이 꽤 있는 그거 추적해보면 시기마다 다른 그걸 추적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기원 후 한 700년경 그 신라가 지금의 경주로 그러니까 그 지배 계급이 기원전 한 700년경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유물로 그 고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신라 왕들의 기록들, 초기 왕들 보면 굉장히 그 키가 2m 넘는 왕들도 있고요. 물론 이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고대의 그 척도하고 지금 척도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사용되는 척도랑 이렇게 비교해서 환산을 해보면 어떤 왕들은 2m가 넘는다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처용 같은 사람들은 거의 설명해 놓은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인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대표적인 지배 집단 중에 하나가 그 시기에 이동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저기 있다가 바로 온 건 아니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단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짜인지 아닌지 그 밝혀내봤자 그 밝혀낼 수도 사실 없고요. 추측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그건데 뭐 그런 것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이렇게 딱 한정돼서 살고 있지만 우리 문화의 연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뿌리가 깊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부분들 우리 문화 안에 우리 뭐 조선이나 고려 이 시기를 거쳤지만은 그 이전의 문화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섞여져서 만들어진 문화다. 그래서 그 우리 문화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그 폭이 넓은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발휘하고 있는 힘, 이런 그 요소가, 이것도 이제 사후 설명입니다. 그죠? 사후 설명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면서 일종의 우리 문화가 왜 지금 이렇게 뭐 전 세계적인 그 호응을 받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럿입니다. 그죠? 방법은 여럿이고 뭐 그 근거도 여럿이겠지만 이런 어떤 근거를 찾아서 설명하는 것도 일종의 뭐 정신건강상 좋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차려. 예. 감사합니다.